나 여기서 살려고 그런다. 여기서 사신다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내 자식 집에서 내가 살겠다는데 뭐가 말이 안 돼. 그러는 너는 어릴 때 왜 내 집에서 살았냐? 이만 나가주세요. 왜 갑자기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없는 것처럼 살아요. 나 지금 갈 데가 없다. 네 오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기나 하니? 그런 거 저는 관심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그 나쁜 놈들이 말이야. 서로 나 데리고 살기 싫다고 싸우더라. 희준이 엄마는 아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그래서 여기라도 왔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김선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정엄마와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친정 식구들과 절연한 지 20년이나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결혼을 하기도 한 세월이었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한 시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천혜고아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마음 편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평온했던 김 씨의 삶에 친정어머니는 또다시 돌을, 아니 바위를 던졌습니다. 그토록 김 씨를 괴롭게 했던 친정 식구들이 김 씨의 노후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과 차별해서 키우더니 아버지 유산마저 오빠들에게만 줬던 친정어머니.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차갑게 돌아서던 친정어머니. 그런데 이제는 같이 살자고 찾아왔습니다. 20년이 흐른 뒤에 말이죠. 이런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던 김 씨는 터질 것 같은 머리를 부여잡고 또다시 20년 전처럼 괴로워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먹을 밥을 차리면서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15살 겨울의 그날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야, 너는 왜 밥을 그렇게 질게 하니? 네 오빠들 진밥 안 좋아하는 거 모르냐? 기집애가 저렇게 모질라. 친정어머니의 핀잔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빠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죠.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과거를 떨쳐냈습니다. 이 밥은 그럴 눈물 젖은 밥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하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흔 한 구석에 박힌 가시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늘 그랬습니다. 위로 둘 있는 오빠들에게는 새 옷, 새 운동화를, 새 가방을 사주었지만 김 씨는 뭐든지 물려받았습니다. 오빠들의 옷까지 말이죠. 여자는 시집 가면 그만이라는 말을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들었죠. 여보, 식사해요. 밥 다 됐어? 김 씨가 밥을 다 차린 뒤에 남편을 불렀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마주보고 식사를 하는데 아들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식하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해. 그러게요. 남자 쪽에서 집 해와야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왜 없어요? 내 친구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던데. 그래서 딸은 시집 보낼 돈도 없을 것 같다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남자, 여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 서연이 시집 보낼 때도 서준이랑 똑같이 해줄 거야. 정말? 김 씨가 남편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되묻는 김 씨를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당연한 걸 왜 물어? 그러자 또다시 옛날 기억이 되살아났죠. 딸은 시집 가면 그만이다. 더 바라지 말아라. 김 씨가 결혼을 앞뒀던 어느 날 어머니가 한 말이었습니다. 오빠들이 결혼할 때는 밭을 팔아서 집을 해줬는데 말이죠. 그리고 결혼 후 몇 년 뒤
남편의 사업이 망해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천번을 고민하고 찾아갔던 친정. 비참함, 부끄러움 모두 접어두고 어머니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어렵사리 꺼낸 이야기에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시집에다가 비벼라. 엄마, 나도 엄마 딸이잖아요. 아, 누가 딸 아니래냐? 너도 부모 생각하면 그런 말 못하지. 자식이 너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네 오빠들도 다 힘들어. 갚을게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도와주세요. 더 부지런히 살아야지. 왜 엉뚱한 데다가 손을 벌려? 돈 맡겨놨냐?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건 네 팔자야. 큰오빠의 사업에 또 다른 밭을 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 오로지 김 씨에게만 매정했던 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20년 전 그날, 오빠들에게 각각 4억씩 물려주고 김 씨에겐 땡전 푼 주지 않았을 때, 그러고도 부족해서 아버지 재산은 김 씨가 도맡아서 지내라고 했던 그때, 김 씨는 비로소 친정과 연을 끊기로 다짐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여자는 그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대접밖에 받지 못하고 살았죠. 그렇게 살아온 인생에서 40이 되어서야 친정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을 끊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보니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자식이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소중했죠. 그래서 더욱 분명했습니다. 친정부모가 김 씨에게 얼마나 비정한 부모였는지 말이죠. 김 씨의 아들은 봄에 결혼을 했습니다. 딸도 20대 후반이라 아마 5년 안에는 결혼을 하겠죠. 김 씨의 가족은 화목했고 이제는 경제적인 걱정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번창해서 꽤나 먹고 살만한 축에 속했죠. 주말에 애들이 다 같이 식사하자고 하던데. 당신 약속 없죠? 없지.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김 씨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며 옆에 앉아 포도를 한 알씩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밑에 집 사람인가? 시끄럽게 하지도 않았는데. 김 씨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인터폰을 통해서 보니 누군가가 서 있었는데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어깨 부분만 보였습니다. 김 씨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이 초인종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내가 문 열어볼게. 택배 올 만한 시간도 아닌데. 그리고 약속한 손님도 없었습니다. 김 씨가 한 발짝 물러났고 남편이 문을 살짝 열면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런데 천천히 열리는 문틈으로 보이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김 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선 친정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지만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한때 꼿꼿했던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검던 머리는 온통 백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손가방은 끈이 끊어져 비스듬히 매달려 있었고 어깨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죠. 엄마?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전에 이사를 했는데 주소는 어떻게 안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연락이 닿았던 큰오빠를 통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적잖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어머니만 혼자서 태어냈습니다.
마치 어제라도 만났던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이 집에 방 많이 남지. 신세 좀 지자. 그러면서 김 씨와 남편을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게 김 씨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친정 식구들과 연을 끊을 때조차 단 한 번도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적이 없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방이 남느냐는 건 무슨 의도인지 몰랐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김 씨가 정신을 차리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맑은 얼굴로 뒤돌아보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나 여기서 살려고 그런다. 여기서 사신다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내 자식 집에서 내가 살겠다는데 뭐가 말이 안 돼. 그러는 너는 어릴 때 왜 내 집에서 살았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도 예전에 어리버리하고 순진했던 그 딸이 아니었습니다. 이만 나가주세요. 왜 갑자기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없는 것처럼 살아요. 나 지금 갈 데가 없다. 뜬금없는 말에 김 씨는 말을 멈춰야 했습니다. 네 오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기나 하니? 그런 거 저는 관심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그 나쁜 놈들이 말이야. 서로 나 데리고 살기 싫다고 싸우더라. 듣기 싫다는 김 씨의 말은 어디로 들은 건지 어머니는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희준이 엄마는 아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그래서 여기라도 왔다. 작은 며느리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친정어머니. 김 씨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평생 차별받고 소외당했던 딸에게 이제 와서 마지막 피난처로 삼겠다는 말인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김 씨는 정말 오랜만에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뻔뻔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몸을 녹였습니다. 나야? 5번째 신호음이 울린 후에 큰오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 아이고, 기어이 거기까지 가셨어? 오빠가 우리 집 알려준 거 아니야? 그러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얼른 다시 모시고 가. 보따리까지 싸서 오셨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야? 미안하다. 됐으니까 이만 모시고 가라고. 계속 여기서 살겠다고 버티시는데 지금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그게 사실 조금 갈등이 있었어. 난 그런 거 모르겠다고. 영택이 그놈 집에 계셨는데 재수 씨랑 다투신 모양이야. 자꾸 작은 며느리가 쫓아냈다고 그러셔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너도 알잖아. 네 새언니 성격. 어머니가 맨날 지영 엄마랑 큰 소리 내고 싸우시다가 우리 집에서 못 살겠다고 나가셨어. 그런데 왜 우리 집에 오게 해? 내가 보낸 거 아니야. 나도 어머니 거기 가실 줄은 몰랐어. 영택이네 집에 가신다고 하길래 택시 태워드렸어. 말이 안 됐습니다. 이제 곧 90이 되는 어머니를 그렇다고 혼자서 짐가방 하나 딸랑 들려보냈다니요. 어쩜 이렇게 무신경한 자식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모르는 노인이라도 그렇게는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모르는 노인인 게 나을 뻔했습니다. 그랬다면 안쓰러워 하루라도 재워줬을 테니 말이죠. 나는 하루도 엄마 못 재우니까. 알아서 해. 선혜야,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 그래도 어머니가 너 많이 찾았어. 찾긴 뭘 찾아. 김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찾았다는 양반이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나 싶었습니다.
이제 늙어서 자식들에게 애물단지가 되니 가장 만만한 사람을 찾아온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부탁인데 딱 한 달만 어머니 거기서 지내게 해줘. 뭐? 내가 지영 엄마를 설득하든 아니면 영택이네를 설득하든 해서 금방 어머니 모시고 올게. 싫어. 다 싫으니까 그냥 지금 데려가. 김 씨는 어머니가 듣고 있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조차 김 씨의 발언을 신경 쓰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앞만 보고 있었죠. 어떡하냐? 지금 밖에 눈도 오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한 달만 지내면 다시는 연락도 안 할게. 어머니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내년에 구순이야. 어머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 좀 베풀면 안 되겠냐? 큰오빠의 말에 김 씨는 침묵했습니다. 자꾸만 가시 같은 것이 가슴을 찌르는 듯 불편했습니다. 어머니의 작아진 어깨가 보였습니다. 오면서 눈을 맞은 것인지 어깨가 젖어 있었습니다. 데리고 가지 않겠다면 그냥 집 밖으로 쫓아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보름 안에 해결해. 보름 뒤에 안 모시고 가면 나 그냥 내보낼 거야. 알았다. 고맙고 미안하다. 큰오빠가 한숨을 쉬긴 했어도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미안해하는 걸 보면 말이죠. 당연했습니다. 그만한 도움을 받으며 살았으면 그들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했으니 말이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괜찮아. 이 추위에 장모님을 내보내는 것도 그렇고. 미안해. 남편에게도 미안했고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결국은 냉정하게 내치질 못하고 집에 들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김 씨는 부모라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모르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으니 말이죠. 그렇게 해서 원치 않던 보름간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는 작은 방을 치워 친정어머니를 들였습니다. 이불을 깔아주면서도 베개를 놓아주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토록 원망했던 어머니의 이부자리를 직접 갈아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밥 안 먹어서 배고프다. 그런 김 씨에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김 씨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이 사무적이었죠. 김 씨는 그래도 어떻게 배고프다는 사람을 굶길까 싶어서 간단히 밥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밥을 어머니는 참 맛있게도 먹었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김 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첫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 때문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보일러를 좀 올려야 하나 싶다가 무슨 상관인가 하는 마음에 어렵사리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된 지 이틀째. 집안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TV 하나를 보아도 남편과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어색한지 방에 들어가 있었고 김 씨는 빨래를 개면서 말없이 TV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옆에 앉아서 같이 TV를 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숨겨둔 딸이라는 거지. 드라마 내용 중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어머니가 종종 말을 걸기도 했는데 김 씨에게서 대꾸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빨래를 다 갠 후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역시나 대답 없이 할 일을 했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린다. 생각하며 그렇게 하릴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개의치 않는 듯 자꾸만 말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베란다에 셔츠며 속옷이며 가지런히 널고 있는데 어머니가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널면 안 말라. 옷도 구겨진다. 어머니는 김 씨가 방금 넌 셔츠를 다시 잡아폈습니다. 옛날엔 내가 내 교복 치마도 말려주고 다 했는데 넌 아직도 빨래 하나 잘못 넣냐? 나이가 몇인데. 김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언제 어머니가 자신의 빨래를 해줬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기억 속에서 빨래는 늘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그만두세요. 제가 알아서 하니까. 김 씨가 거의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대꾸를 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고 손에 든 빨래를 빼앗는 손길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셔츠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다림질을 해야지. 우리 사위가 구겨진 옷 입고 다니면 쓰냐? 우리 사위요? 한 번도 따뜻한 말 한 번 건네본 적이 없으면서 이제 와서 자꾸만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잔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내가 도와주려는 건데 난리냐? 그 말에 김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만큼 살가운 모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입술만 꾹 다문 채 빨래를 마저 널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는 뜬금없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예전에 적금이 좀 있었는데 네 오빠들이 급하다고 적금을 깨서 다 써버렸다. 갑자기 그런 말은 왜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에 김 씨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용돈 좀 줘라. 용돈이요? 그래야 나도 빤스도 좀 사오고 하지. 짐을 다 못 챙겨왔어. 김 씨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적금 얘기까지 해서 자신의 속을 뒤집어 놓는 어머니가 야속했습니다. 자신이 엎드려 빌 때 그렇게 차갑게 거절을 했으면서 속옷 살 돈 하나 없이 오빠들에게 탈탈 털어줬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드릴게요. 김 씨는 용돈 달라는 말을 거절했습니다. 보름간 머무르게 해주고 용돈까지 줄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풀 죽어 보이는 얼굴을 해 보이는 어머니. 김 씨는 그 모습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점심 무렵 김 씨는 잠시 외출했습니다. 남편이 매운탕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매운탕 거리 할 만한 게 있나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속옷도 2개 사올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나갔다 오겠다는 말만 남겼죠. 1~2시간 장을 보고 집에 들어온 김 씨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집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남편도 들어오려면 멀었는데 말이죠.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분주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아, 선에 너 힘들까봐 내가 반찬 좀 만들었다. 멸치 볶음이랑 나물 2가지. 멸치를 휘젓는 손짓이 무척 느렸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당연했습니다. 멸치도 조금만 더 볶으면 탈 것 같았습니다. 왜 시키지도 않은 요리를 하세요? 왜? 냉장고 보니까 먹을 게 없더라. 제가 알아서 해요. 너 좋아하는 것들이잖아. 아니야?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머니가 해놓은 반찬은 김 씨가 즐겨 먹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답지 않게 김 씨의 눈치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보네. 버려라, 버려. 순간 김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뜨거운 무언가 목구멍으로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버리긴 뭘 버려요. 식재료 아깝게. 다음부터는 시키지 않은 일은 하지 마세요. 언제 내가 반찬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고서 김 씨는 마트에서 사온 속옷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웅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안 사와도 되는데, 내가 사러 가면 되는데 괜히 너 고생스럽게. 어제까지만 해도 집안일에 참견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고 돈을 달라 그러고 뻔뻔하게 굴더니 오늘따라 어머니가 저자세였습니다. 돈 하나도 없다면서요? 김 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는데 어머니에게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어제 박서방이 용돈 줬어. 20만 원. 뭐라고요? 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말도 없이 그런 일을 했는지 순간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왜 자꾸만 자신이 죄책감이 들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양심이 있다면 진짜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왜 자꾸 내가 박서방한테 고개도 못 들게 하냐고요? 그러자 한껏 기죽어 말하던 어머니도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깟 20만 원 가지고 양심 없다는 말까지 들어야 하냐. 그깟 20만 원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주신 적 있으세요? 키워줬으면 됐지.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90이 가까운 나이에도 말이죠. 20만 원의 반찬을 만들어주며 눈치를 보기도 하고 20만 원에 또 돌변해서 화를 내기도 하는 여자. 김 씨의 친정엄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름만 참자. 보름만. 김 씨는 주문처럼 그 말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자식들과 함께 외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장모님도 모시고 갈까? 됐어. 식사 차려드리면 돼. 김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밥을 먹었다가는 체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갑자기 시할머니를 보면 놀랄 것이고 말이죠. 그렇게 어머니 저녁상을 차리고 김 씨 부부는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9시가 되기 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찬 그릇 몇 개가 식탁 위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음식물이 떨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 손으로 뒤집어 버린 듯 했죠. 명백하게 고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들끼리만 나가서 밥 먹고 나는 왜 혼자 두고 갔냐.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김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늙은 애미만 집에 두고 나가니까 밥맛이 좋더냐. 내가 이런 대접 당한 거 알면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겠다. 제발 일어나시라고 하세요. 제발.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말 많으니까. 제발 일어나시라고 하라고요. 김 씨의 말에 그제서야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도 눈빛만큼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한동안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는데 눈치를 전혀 안 보는 모습을 보니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씨와 어머니 사이엔 더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꼭 김 씨에게 서운한 듯 굴었고 김 씨는 그런 어머니가 황당했습니다. 아무래도 김 씨가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자식 도리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김 씨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 그 옆에 앉아서 어머니가 TV를 보았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김 씨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자꾸만 힐끔거리는 게 시야에 걸렸죠. 아무래도 지난날에 난리쳤던 것이 미안하기라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았는지 드라마에서 옛 시골 풍경이 나오자 어머니가 불쑥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혜야, 너 어렸을 때 논두렁에서 뛰어놀다가 다리 부러졌던 거 기억나냐? 그때 네 아버지가 업어서 집까지 갔지. 그 말에 김 씨는 빨래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거 저 아니고 작은 오빠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분명히 선혜 넌데 아닌가? 아무튼 간에 그때가 참 좋았지. 안 그래? 걱정 하나 없이 우리 가족 다 같이. 어머니는 TV를 보며 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가엔 작은 미소가 떠 있었는데 그 미소가 김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김 씨는 그때가 좋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아픈 추억만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때를 떠올려 보아도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에겐 조금 다른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늘 가해자는 기억을 하지 못했죠. 김 씨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괴로웠습니다. 자꾸만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도 싫었고 가끔씩 어머니가 생각 없이 못된 말을 할 때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싫었던 점은 때때로 그런 어머니가 짠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쭈글쭈글 폭삭 늙어버린 어머니가 그 모습이 김 씨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정말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머문 지 일주일이 넘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1시간째 꺼진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어머니 때문에 김 씨는 무척 신경 쓰였습니다. 한참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온 뒤에도 빨래를 널고 들어온 뒤에도 어머니는 같은 자리, 같은 포즈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화면이 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뭐 하세요? 결국엔 궁금증이 이겼습니다. 김 씨가 물어보자 어머니는 멍하니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린 듯 대꾸했습니다. 어? 뭐라고? 뭐 하고 계시냐고요? 핸드폰 들고? 아, 그러자 어머니는 대답이 생각이 안 나는 듯 머뭇거리다가 또 인상을 찡그렸다가 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전화를 걸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걸려고 했었는지 까먹었다. 그런다고 1시간 동안이나 그러고 있었다는 게 이상하기는 했지만 김 씨는 이내 신경을 껐습니다. 더는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유산 말이야. 네 오빠들이 받은 몫에서 조금씩 떼서 너 주기로 했어. 뭐라고요? 너는 안 받았잖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그랬다면 진작 큰오빠와 통화할 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야. 얘는 속고만 살았니? 두 오빠가 4억씩 받았으니 아무리 못해도 2억은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100%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인 이상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받으면 넓은 집으로 이사하던지 아니면 차를 새로 사던지
여행을 다니던지 해. 인심을 쓴다는 듯이 말하는 어머니의 말에 김 씨는 긴가민가했습니다. 이제 와서 김 씨의 집에서 눌러 살려는 속셈인가 싶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받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2억이 아니라 3억, 4억을 줘도 말이죠. 그런데 같이 살지 않고 그냥 그 돈을 주겠다고 하면 안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김 씨도 받아야 했던 몫이었습니다. 당시엔 너무 순진해서 주장하지 못했지만 말이죠. 어머니 앞에서는 관심 없는 척했지만 김 씨는 큰오빠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아버지 유산 나한테도 주기로 했다는 얘기 정말이야? 오빠랑 작은 오빠랑 같이. 뭐? 무슨 소리야, 그게? 엄마가 어제 그러던데. 그러자 휴대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적 없어.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대꾸하는 목소리에 빈정이 상했습니다. 꼭 김 씨가 남의 돈에 눈독을 들인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그런 적 없다잖아요. 지금 누구 놀리세요? 무슨 말이야? 아버지 유산 저 주기로 한 적 없다고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저도 준다고. 근데 오빠는 처음 듣는 얘기래요. 믿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엄마는 진짜 사람도 아니네요. 김 씨는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지하게 들은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니? 그 말에 김 씨의 모든 행동이 멈췄습니다. 등줄기에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너야말로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너무나 태연해 보이는 그 표정에 김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귀신에 홀리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찜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김 씨는 의심을 확신으로 굳히게 되었시옵뿐이다. 한참 뒤척이다가 겨우 잠에 들었는데 현관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 씨가 나가보니 어머니가 외투를 걸치고 신발을 신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어디 가시려고요? 오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선혜야, 네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밥 차려야지. 늦겠다. 그때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남편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신발을 벗기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지금은 새벽이에요. 어? 선혜 아빠 출근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돌아가셨잖아요. 김 씨의 말에 어머니는 멈칫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랬지. 내가 왜 이러지? 남편이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한참 보다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울음이 날 것 같기도 했고 빽소리를 지르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내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큰오빠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엄마 상태 저런 거 알고 있었지. 무슨 상태? 큰오빠의 목소리에는 놀람이 묻어났지만 무척 어색했습니다. 엄마 치매 왔지. 어제는 아버지 밥 차려드린다 그러더라. 그러자 큰오빠는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한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른 대로 말해. 그래서 못 모시겠다고 싸운 거지. 그러니까 갑작스레 김 씨를 찾아온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진짜 가지가지 한다. 해도 너무해. 당장 모시고 가. 그러자 본색을 드러내는 큰오빠. 선혜야, 아무래도 네가 딸이잖아. 뭐? 어머니는 딸이 모시는 게 낫지 않겠냐? 너도 애들 다 독립해서 산다며. 너는 따로 하는 일도 없고. 우리는 아직 다 일하는데 어떻게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냐? 어쩐지 어떻게 우리 집에 찾아왔나 했어. 나는 죽어도 못 모시니까 보름이 아니라 오늘 데리고 가.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내가 영택이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우리가 50만 원씩 모아서 널 주면 어떨까 해. 매달 100만 원씩 주면 어머니 돌볼만 하지 않냐. 헛웃음이 흘렀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100만 원? 치매 걸린 부모님 모시는데 100만 원으로 되는 거였어. 그 100만 원으로 간병인을 쓰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나는 1000만 원을 줘도 못 모셔. 선혜야, 너 왜 그렇게까지 어머니한테 차갑게 구냐?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갑다고? 평생 차별받고 도움 한 번 못 받은 내가 차가운 거야? 아니면 집, 땅 다 팔아서 호의호식하고 유산까지 몇 억씩 받아놓고 어머니 쫓아낸 오빠들이 차가운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하냐? 너도 못 모시겠다고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요양원에 보내는 수밖에. 꼭 협박이라도 하듯이 하는 말에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면 원래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협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기가 찼죠. 요양원? 그건 알아서 결정할 문제지. 뭐? 넌 심장도 없냐? 김 씨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더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 씨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소 멍한 눈빛으로 TV를 보고 있었지만 방 안에서 오가던 소리를 못 들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른 척 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온 뒤로 늘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김 씨는 쿵쾅거리며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어? 그제서야 어머니가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날 힘들게 해요? 왜 끝까지 그러냐고요? 제발 해준 거 하나 없이 키웠으면 나한테 짐은 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나도 내 자식들 낳아서 키워봤지만 진짜 부모라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어디서 주워왔다고 해줘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틀간 오빠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다길래 올케들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들 치매 걸린 노인은 딸이 알아서 모시라는 느낌이었죠. 며칠 뒤 김 씨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어디가? 잠깐 같이 나가요. 마트 가게? 어머니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들고 왔던 어머니의 가방만 김 씨가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더는 묻지 않고 김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말없이 뒤를 졸졸 따라오는 걸 보니 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김 씨가 어머니의 뒤를 이렇게 쫓아갔던 때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김 씨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도 어머니도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런 말을 안 하는 것을 보니 오히려 지금은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낯선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어머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큰오빠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죠.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새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김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니, 여긴 어떻게? 약속한 보름 지났잖아요. 엄마, 들어가세요. 아니, 의논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이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오빠네는 저랑 의논하고 엄마 보냈나요? 그러자 할 말이 없는지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김 씨는 뒤돌아섰습니다. 아직 7층에 서 있는 엘리베이터에 얼른 올라섰고 서서히 닫히는 문 사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문은 이내 닫혔고 엘리베이터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휴대폰에 불이 나 있었습니다. 오빠들끼리 또 한바탕을 했는지 작은 오빠에게서도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자? 이사. 그래, 좀 멀리. 남편은 아무런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답 없는 상대를 향해 몇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숨소리만 들리다가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어디로 자꾸 전화를 걸고 싶었는데 이제야 생각이 났다. 선에 너한테 걸려고 했어. 그러자 1시간 동안 휴대폰을 들고 앉아있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지 잊어버렸다던 어머니가 말이죠. 김 씨는 침묵했습니다. 미안했어. 그때 네 아버지 유산도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나한테 지금 그 돈이 있었다면 너한테 더 많이 줬을 텐데.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김 씨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번에 오빠들의 돈을 모아 김 씨에게 주기로 했다던 그 말이 순전히 어머니의 치매 때문에 한 말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일까 싶었습니다. 아마 같은 상황이 또 온다면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휴대폰을 꼭 쥔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김 씨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가 요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큰오빠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요양원 비용을 3분의 1 내라는 소리에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과 좀 더 한적한 곳으로 말이죠. 김 씨는 새 집의 창문 너머로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전화 이후로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제는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도 어쩐지 김 씨의 마음속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